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예,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수레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책. 오늘은 노래로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박한용 선생님 나오셨고요. 네, 변화없는 박한용입니다. 네. 그리고 4회째 변화 없이 나오신 장준하 기념사업회 이준영 상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사실은 원래 한 2번만 하고 말자 그랬는데 4번째로 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마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건투를 기원하면서 지난번에는 안 줬던 물 드디어 우리가 받았습니다. 네. 자, 물잔으로 한번 건배 하시죠. 네. 1945년 8월 18일 예기치 않게 일본군 막사, 즉 여의도 비행장에 있었던 막사에서 하루를 자게 되면서 고위 장교가 항복주라고 준 일본 맥주를 마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장준하 선생도 술이라는 걸 입에 대기 시작했었고, 그 후로 그 날을 기념해서 매년 8월 18일 맥주데이가 호프데이가 있다면서요? 네. 예. 실제로 장준하 선생님과 노능서 선생 그리고 네. 김준엽 선생이 8월 18일마다 여의도 착륙장을 찾으셨고 예. 매해 맥주를 잡수셨습니다. 지난주 말미에 이제 족청 이야기 나오면서 네. 이범석 장군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 번도 이범석 장군을 부르질 않았습니다. 찾아가진 않았다. 네, 그리고 부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망을 한 거죠. 족청을 만든 것과 그 이후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준하 선생은 이제 훗날 이제 민족주의자 자기 본 모습은 60년대, 70년대 들어야 뚜렷해집니다만은 네. 그 속성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족청 그 자체라기보다도 아마 이 분당 구조란 부분에서 굉장히 본인이 정리가 안 됐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속에서 뭐냐면 처음에 왔던 지청청 장군에는 대동청년단 했지만 막상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 청년운동의 행동주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좌우 갈등에서 있었던 폭력적 양상을 띌 때 바로 그 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네. 건국 일종의 좋게 보면 건국운동이지만 아마 장준하 선생 스타일은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 다음에 들어온 믿었던 이범석 장군이 만든 족청은 민족청년단은 그보다 더 큰 규모였는데 그 자체는 상당히 많은 엘리트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 친일파도 있었지만 엘리트들이 많이 모였었지만 막상 그것이 대중적인 모습에서 족청이라는 것은 네. 사실 우익 행동대로서 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백색 테러, 게다가 이승만 노선을 갔죠. 이승만 노선. 그렇죠. 이승만 정부에 완전히 합류를 했죠. 나중에 이범석 흡수가 장군이니까 돼버리는. 김구 네. 노선이 아니고 네. 이승만 노선,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남한 단독 정부론으로 갔고 그렇게 해서 국무총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 와중에 그래서 장준하 선생은 정치의 영역에서 빠지게 되면서 그 언론인으로서 네. 예, 이 언론인으로서의 그런 장준하 선생을 얘기할 때 사상계를 빼고서는 사실 장준하 선생의 생애 또 바로 30, 40대는 사상계를 빼놓고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역시 내가 볼 때 한국 전쟁이라는 거 6.25 네네. 이 부분이 좀 계기가 컸을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장준하 선생이 이제 49년도에 졸업하잖아요. 한신대학교 네. 편입하셨다가 그해 9월에 졸업하신 걸 알고 있어요. 네. 하고 나서 50년에 보게 되면 그 문교부 산하 지금 교육부죠. 네. 바로
국민정신 계몽 담당 쪽 업무를 맡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사상연구원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네. 6.25 당시 부산에서 이제 사상이라는 잡지를 짧게 발간을 사상? 해요. 네. 이제 이것을 거치다가 최종문제 중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승만 독재가 뚜렷하게 드러날 때 네. 뭐 사상계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사상계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사상계가 1956년에 창간했나요? 언제였죠? 53년입니다. 아, 53년입니다. 일찍 제가 생각했던 예, 전쟁 끝나고 곧바로 네. 시작합니다. 사상계라는 잡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준하 선생께서 해방돼서 귀국 후에 보여주었던 모습들은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김구 선생의 비서로서 네. 경교장에서 김구 선생이 귀국 성명도 직접 작성하셨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활동하다가 이범석 장군의 그 집요한 설득에 네. 또 인간적 관계 때문에 족청에 들어가셨다가 그만두시고 한국신학대학에 편입하는 요 과정이 아까 박한영 선생님 말씀대로 그 극도로 혼란한 해방 정국에서의 본인의 역할, 본인의 갈 길에 대해 가지고 결정을 못 하시고 있던 예. 것이 아닌가라고 저 극히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 학업은 어디까지나 저는 핑계였다고 봐요. 아. 네, 핑계였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전쟁이 나죠. 그리고 모셨던 김구 선생도 돌아가시고. 그렇죠. 어떤 김구 네. 이제서 두 가지 장면을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김구 선생 입장에서는 장준하 선생은 이미 자기를 떠났잖아요. 네. 경교장을. 그런데 이제 1949년 6월 24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49년 6월 24일 날 장준하 선생은 경교장을 불러요. 네. 갔는데 뭘 주냐 그러면은 돌아가시기 직전인 거예요. 네, 윤봉길 선생이 이렇게 수류탄을 들고 이렇게 태극기가 있습니다. 아, 예, 이게 예, 이제 예. 임시정부 태극기죠. 그렇죠. 네. 그 태극기를 장준하 선생한테 맡깁니다. 와. 근데 그 태극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윤봉길 선생이 의거를 한 후에 상해에 있던 모든 독립운동가들 다 도망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나마 보하에 있던 프랑스 조개도 일본군들이 들이닥칩니다. 오, 이제 네. 왜냐하면 큰 사고가 터뜨려졌기 그렇죠.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안창호 선생이 그때 체포되죠. 그렇죠. 아, 그때 체포돼서 끌려 들어오셔서 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고 그게 이제 병이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 탈출을 못했습니다. 네. 근데 김구 선생은 그거를 이제 중경 임시정부까지 10여 년을 가면서 그 태극기만은 지키신 거죠. 근데 실제로 장준하 선생은 독립운동 연배로 볼 때 막내 중에 막내입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수없이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있지만 네. 김구 선생이 그거를 장준하 선생한테 맡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법통을. 네. 네. 그리고 그 태극기를 받은 넘겨주시고 이틀 후에 안두희에게 암살을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6월 26일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장 선생은 그 태극기를 이제 품에 네. 품고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전쟁통의 또 이제 중요한 사건은 장 선생의 큰 딸과 네. 어머니가 네. 폭격에 죽어요. 아이고. 인민군 폭격에 죽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런 사건들이 이제 장 선생님이 이제 통일운동으로 이렇게 가시고 김구 선생님의 노선으로 오는 이 과정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우리가 첫 주에 이야기할 때 한치룡 장군이라고 네, 네, 네. 이야기했을 때 한치룡 장군이 중국군? 중국 공산군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을 때 김준효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반공주의자가 네. 됐다. 근데 인민군에 의해서 큰딸과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장 선생의 심장에 이제 반공이라는 거 떼어내기가 힘듭니다. 네. 특히나 쭉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네, 네. 그런 이제 개인적인 사건들이 겹치니까 이제 반공이라고 하는 거를 당분간은 장준하에서 떼어내기 힘들다고 네, 하는 네. 그 레파토리가 좀 중요합니다. 그게 앞으로의 이제 설명에서도. 네. 그래서 장 선생이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은 내가 뭘 할 것인가. 네. 이분은 전제했습니다만 일본군에서 탈출을 해서 중경으로 가면서도 잡지를 만들었고 그렇죠, 등불 잡지. 등불.
OS에서 훈련 받을 때는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라는 잡지를 잡지. 만드시는 그래서 좀 이제 문화적 역량과 소양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셨다고 네. 보고 전 판단을 하고 이 가난하고 그리고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네. 안 그래도 가난한데 전쟁으로 폐허가 돼버린 이 땅을 어떻게 대건설을 할 네, 것이냐. 다시 건설할 것인가. 그때 이제 장 선생이 스스로 자임했던 역할은 이 땅에 그나마 있는 양심적이고 똑바로 돼 있는 각계의 지식인들을 모아서 네. 그들의 지식의 총화로 잡지를 만들어내고 그 잡지를 널리 익혀서 이 암울한 이 조국의 현실을 밝혀나가는 네. 또 다른 등불을 만들고 싶지 않았겠는가. 네. 그 등불이 바로 사상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상계. 그러니까 전후 혼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알다시피 일종의 데카당스라고 할까요? 허무주의. 허무주의. 네. 그러니까 전후에 또 황량한 그 쉽게 말하자면 황폐화된 정서죠. 이 예. 정서에서 민족의 앞길을 찾아나가는 사상적 구심을 돌파하고 만들어낸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세계사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아내겠다 해서 사상이라는 잡지를 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적인 경험 뭐 이런 게 있어서 반공의 기치가 뚜렷했었고요. 네. 그 보수주의자로서의 그 장준하의 모습, 민족주의자. 사실 진보주의자가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민족주의자로서 네. 또 뭐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수주의자로서 70년대 이제 박정희와의 대결에서 뚜렷하게 얘기될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수와 수구의 문제는. 사상계가 얼마나 그 대단한 잡지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뭐 1920년대, 30년대에는 네. 특히 20년대에는 저 배웠다는 청년들은 옆에다가 마르크스, 앵겔스 책을 두고 다녀야 예. 이른바 막스보이 앵겔스 걸이죠. 막스보이 앵겔스 걸. 예, 네. 예, 그게 유행했어요. 쉽게 말하면 네. 지식의 최첨단이고 또 뭔가 고민이 있는 이제 청년이다. 네. 다시 50년대는 사상계 시대를 할 때 그 당시 대학생들이 사상계 정도는 하나 들고 다녀야 대학생이라 취급받았다. 그렇군요. 혼자 이제 60년대, 70년대는 우리가 창작과 비평이라는 네, 또 네, 잡지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70년대 들어오면. 네. 그럴 정도였고, 근데 이 사상계는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하나는 뭐냐면, 이 정치 교양지로서 역할이에요. 정치 교양지. 예, 나중에 그죠 우리가 또 이준영 선생이 또 얘기하겠지만, 네. 예, 그 시사논단들이나 권두원들, 이걸 네.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정치적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 두 번째는 세계 사조들을 정확히 하면서 우리 사상들의 진로를 돌파하는 것. 그다음 세 번째가 또 문학도 만만치 않았죠. 문학. 네. 엄청나죠. 그래서 사상계를 통해서 등단한 경우도 많고 또 문학상도 제정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사실 황량한 50년대에 이 잡지가 없었다면 더욱 한국은 더 황량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그 썬데이 방금 잡지라 그래서 썬데이 서울 같은 잡지 이런 게 아니었다는 종합 얘기죠. 교양지로 종합 보셔야 교양지. 되고요. 네. 전쟁으로 초토화되고 갈 길도 암울한 그나마 거기에 또 분단되고 한 이 나라의 그 앞날을 밝히는 등불의 하나로서 이제 잡지를 시작하셨죠. 근데 네. 그 역할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것은 바로 일간지인 신문보다 네. 판매 부수가 더 많았다라고 하면 잡지가 월간 월간지인데. 잡지가 그랬다 하면 그 인기는 뭐 상상을 초월하실 것이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출발한 등불 같은 이 잡지가 또 다른 무기를 장착을 합니다. 그래요. 어떤 거였습니까? 독재와 싸우는 무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 또 핵탄두가 하나 붙죠.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네. 그거를 증명을 합니다. 그렇군요. 처음부터 그런 목적은 없으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처음에 전쟁 직후에 사상계 잡지를 만드실 때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랬는데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 독재 이거는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쟁 와중에도 자신의 안위만 그렇습니다. 챙기려고 했었던 근데 이 사상계의 진가를 올리게 되는 또 하나의 역할은 중요한 분이 우리 제 첫회 방송에 나왔던 분. 함석헌 선생님. 함석헌 선생. 또 네. 들어오면서 이 사상계가 또 한 번 또 주가가 맞습니다. 그 평안북도 정주에 있던 오산학교 그 교사. 오산학교의 함도깨비 선생. 함덕급의 선생. 이제 모르는 게 없다고 도깨비 선생이라고 그랬다. 함도깨비 선생을 모시게 되죠. 필진으로. 어렸을 때 그 인연이 네, 다시 필진으로 맞습니다. 모시게 되는 네. 함석헌 선생은 사실은 그 요즘에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네. 80년대까지는 뭐. 예, 대단한 그런 신앙인이고 사상가였고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인으로 불렸죠. 야인. 야인.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제 다석 유영모 선생의 제자예요. 네, 다석 유영모. 그다음에 함석헌 선생은 이제 일찍도 무교회주의. 신앙인이지만 예, 무교회주의를. 교회는 하나의 권위의 상징이고 제도화됐기 때문에. 그분이 요즘에 큰 교회들이 그 앞다투어서 이렇게 예. 성가대 찬양이라던가 예. 또 화려한 이런 예배 형식 이런 거 이제 앞다투어 가고 있는 이거 보면은 절대로 반대하실 분이죠. 아, 그렇죠. 근데 특이한 것은 이분은 기독교 신앙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장 사상이라든지 네. 이 전통 사상, 토착화된 네. 기독교 융화주의에 강하고 그래서 첫째게 본인은 야인으로 살겠다고 했단 말이죠. 야인과 한다면은 돈과 권력을 탐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이것이 야인한 것이 이게 기독교식으로 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예요. 그 순환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인이 야인이란 글도 썼었고 야인 네. 뭐 우리 드라마 야인 시대가 좀 달라요. 네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사상계에 이제 필봉을 휘두르게 되는데 그것이 유명한 글이 있잖아요. 58년도에 생각하는 백성이라 해서 아, 산다. 생각하는 백성이야 산다.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58년도 8월이면 이승만의 독재주의가 깡패와 결합돼가지고 정치 깡패 결합돼서 왜 유지왕 최악으로 가는 거죠. 유지광, 예, 그 시대 그러니까 이정재, 유지광, 예, 뭐 하고 같이 임화수 등등. 막장 드라마 연출하던 시기에 네. 바로 58년도 그 8월호에 생각하는 예, 함수께서 백성이다. 생각하는 백성이 산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뭐 그리고 이제 사상계 초창기에 이제 그 또 큰 힘이 하나 붙죠. 예. 일제가 항복한 후에 임시정부가 귀국을 할 때 김준엽 선생은 중국에 남습니다. 예, 동양사 계속 공부하시 중국사. 공부한다고. 예. 이게 귀국을 앞두고 국내 상황을 대충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혼란한 상황인지. 네. 근데 김구 선생님을 모시고 들어갔을 때 본인도 그런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다. 네. 근데 나는 싫다. 나는 학자다.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곤명으로 가서 쿤밍. 예. 곤명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고지대이기 때문에 지금 마라톤 선수들의 전지 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그 쿤밍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 도깨비 선생님이시요. 아, 이제 중국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네. 동양사학을.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국궁전쟁, 네. 이제 내전이죠. 모택동과 장개석이 이제 네. 정면으로 붙죠. 그리고 이제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나니까 네. 반공주의자 김준엽이 모택동 휘하에서는 살 사람이 아니었고 네. 그때 귀국을 하죠. 그게 한 49년인가 그럴 텐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뒤에 사상계에 또 큰 힘이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식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 필자들은 다 사상계로 들어왔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상계의 초빙 필자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지식인으로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되죠. 아, 그리고 그렇군요. 편집진들이 당시로서 상당히 휘황찬란했어요. 네. 예, 그렇게 했는데 특징은 다만 그런데도 보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상대적으로 서북 지역이 좀 많았다. 월남민들이 서북 지역. 예. 네네네. 또 기독교가 좀 많았고 그렇게 네. 하면 그건 아마 그 과거에 이제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폭 좁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출발은 그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점차 넓혀지면서 네. 이제 본인 자신의 지식인들의 그 어떤 뱅크라고 할까요? 지적 뱅크. 아, 네. 로서의 사상계의 최고의 편집위원을 모시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러면 정말 그 학병 시절에 발간했었던 등불, 맞습니다. 제호 등불과 같은 역할을 사상계가 그 신상초 선생 같은 사람도 같이 참여하는 신- 거예요. 신상초. 네. 옛날 학병 출신인데 탈출한 예. 사람이죠. 그런데 그 지금 필화 사건이라 그랬습니다만 네. 깨어 있는 백성이 뭐 산다. 네. 그건 어떤 생각하는 백성이나 생각하는. 그러니까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승만 정권은 노골적인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부정선거가 일어났잖아요. 그 일련의 계속적인 이런 네네. 속에서 이 함석헌이가 분연하게 쓴 게 굉장히 글이 격동적입니다. 함석헌 선생님. 예, 네. 뭐 함석헌 나중에 이제 5.16 때도 5.16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나와서 네. 또 사상계 나오지만 이렇게 되는데 이 글로 연행이 되는 거예요. 장준하 선생이 하고, 아니면 예. 두 분 다. 두 분 다 함석헌 선생, 장준하 선생. 편집자도 같이 연행이 네. 되죠. 왜냐면 글을 씻는 책임자는 장준하 선생이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사상계 역할은 너무나 잘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사상계가 또 장준하 선생이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펜을 통해서 네. 잡지를 통해서 독재 정권과 싸우기 시작했고 예. 그 영향력이 퍼져가니까 말씀하신 같이 이제 연행까지 하고
그러니까 펜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네. 그 펜의 힘이 센 거를 독재 정권이 잘 알고 그러나 펜을 멈추시지 않죠. 예. 끊임없이 싸우고 그리고 강연하고 강연. 예, 그리고 그런 뜻에 동조하는 분들이 사상계로 더 집결을 하고 그런 힘들이 축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좋은 글들을 쓰는 분들이 그 대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강사로 초청을 하죠. 아, 그렇죠. 네네. 이제 젊은 학생들이 저분의 글이 좋다, 저분을 초청하자 하고 수많은 강연을 하고 네. 다니시고 특히 이제 3.15 부정선거 후에는 아주 많이 다니시죠. 그리고 이제 3.15 부정선거 직후에는 김절군의 그 끔찍한 시신이 나온 김주열. 후에는 네네. 장 선생님 강의가 끝난 그 학교는 시위로 이어집니다. 강의가 곧 시위로 이어집니다. 그게 가장 컸던 시위가 서울 물리대였어요. 그 대학로 한복판에서 강연을 하고 나오셨는데 엄청난 시위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축적이 됐던 게 4.19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의 대학로란 이름이 붙게 된 그런 동숭동. 계기가 바로 동숭동 그 양쪽에 서울대학교의 물리대도 있었고 의대 전부 의대도 있었죠, 있었고 다. 그렇기 원래 때문에 뭐 그게 경성제국대학이죠. 경성제국대학도 예, 있죠. 원래는. 예. 아무튼 근데 안에 하나 네. 빠진 게 하나 있었거든요. 네. 바로 또 하나의 사상이 59년도에 네. 예, 백직곤두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백지곤두원은 이게 펜으로 이게 이제 장 선생이 곤두원을 편집자가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달에 내가 꼭 이 사회에 또는 우리 국민들에게 또는 이제 위정자들이 하고 싶은 거 쓰는데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59년에 예, 그래서 뭐 59년 2월 올 거예요. 2호. 네, 이게 책을 이렇게 펼치지 않습니까? 네. 네, 딱 펼치면은 여기 이제 권두언 네. 새로이죠. 그때 그리고 여기 무엇을 말하랴 네. 민권을 짓밟는 횡포를 보고 네. 여기에 장준하 하고 이게 다 백치입니다. 이게 요렇게 딱 펼치면은 권두원이라고 분명히 찍혀 있고요. 네. 민권을 짓밟는 횡포를 보고 무엇을 말하랴 하고 여기에 장준하 요 백지입니다. 세상에. 상상을 초월하는 권두원이었죠. 백지 권두원. 그게 아예 백지는 아니고 딱 요렇게 이제 제목하고 필자만 적혀 있고 네.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 백지권도원을 읽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 읽을 게 없지만 그 백지를 보고 싶어서 예벽이지만 네. 그 잡지는 굉장히 소장가치 높은 잡지예요. 그야말로 행간의 사장에서. 의미를 읽기 위해서. 예. 곤두백지원 그 잡지는 굉장히 귀합니다.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상 얘기를 했으니까 사상계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일간지보다도 많이 팔렸다고 하면은 그 장사가 잘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만 뭐 경제적으로- 박정희 때 와서 이제 달라지죠. 이승만은 아마추어예요. 네. 이제 박정희는 선수예요. 뭐 사상계 탄압에는. 이야기만 하면은 선매입 사건들이 그렇죠. 있죠. 선매입? 이 책방에 팔리면은 네. 그 중정의 아이들이 책을 싸그리 다 사갑니다. 그 책방에.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지금의 국정원. 네. 꼽혀 있는 책은 다 사가요. 그럼 책을 더 주문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 막 불티나게 팔리니까 영업팀이나 편집팀에서 더 찍어 네, 네. 또 팔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책을 이제 훼손시켜서 전 책을 반품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저 책 찢어졌다, 그렇죠. 훼손됐다. 그게 소위 말하는 반품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하죠. 이제 세상에. 망하게 하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댓글 다는 그런 찌질한 일을 이미 수십 년 전에 했다는 얘기군요. 이 4.19가 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상계 이후로든가요. 그 60년. 60년 예, 중으로. 이제 보면 앞에 특별 화보집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위 현장에 생생 사진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 굉장히 양이 많아요. 네. 그래서 보면 이 사상계에서 이제 4.19를 어떻게 볼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면서 동시에 앞에 생생한 화보가 있는데 아마 이게 대학 도서관 오래된 도서관에 그 잡지가 있을 거예요. 예. 꼭 화보들 한번 보시면 민족문제연구소에 제가 사상계 전지를 기증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 고마워요. 전지를 그간에 뭐 밥이라도 한 끼 사셨습니까? 안 사줬습니다. 뭐 밥은 약하기 때문에 더 센 걸로 해야죠. 저도 같이 끼어서 그러면. 네. 왜냐면 사상계 제가 꼭 우리 연구소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원본도 우리가 다 껴 있어요. 아무튼요 그런데요. 네. 하여튼간에 이 사상계는 이제 4.19를 거치면서 네. 이제 뭐냐면 시민혁명 목격하잖아요. 네. 내 시민혁명을 목격하면 하고 이 에너지 어떻게 이제
발전시켜야 되냐 이 네. 문제에서 이제 제2공화국과 관계가 되잖아요. 네. 이 부분 우리 이준현 씨가 또 이게 또 얘기해 줄 부분이 있어요. 이제 4월 혁명과 사상계로 장준환 선생님은 떼어놓을 수가 없고요. 네. 그러나 그 장 선생은 언론인의 길을 가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 정부 구성이나 그런 데는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나 가난한 정말 너무도 가난한 미국 밀가루 원조로 먹고 사는 이 나라의 최고의 과업은 경제개발이었습니다. 네. 이승만 정권이 독재 부정부패 다 했지만 이 부분을 팽개치고 그렇죠. 신경도 안 쓰고 인재 등용도 안 했던 이 죄가는요. 뭐 국부 이야기였는데 국부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국부였습니까?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힘들면은 무조건 미국에게 손만 벌리면 주고 그러니까. 그 악수하는 거 있죠. 밀가루 악수. 네. 한국과 미국이 악수하는 거. 아, 네. 그러니까 이 그 PR 영감은 480 익룡 농산물. 이 익룡 영감은 농산물, 왕같이 군림했지만 그렇죠. 본인의 백성들을 먹여 살릴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더티한 인간이에요. 자신의 권력만 네. 유지하려고 했었던. 네. 그래서 4월 혁명으로 들어선 장면 정부의 제일 과제는 경제 발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 개발에 대한 25개년 계획을 만들어요. 예. 5차년 5개년 5525. 많이 네. 들어봤죠? 예, 경제개발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5차년 계획. 그래서 25년 동안 그 나중에 박정희가 이걸 뺏기는 그대로. 거죠. 그게 네. 박정희 대통령 거로서 저기 그렇군요. 하잖아요. 근데 그 작년 정부에서 계획이 세워졌고요.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하려니까 인재가 없잖아요. 네. 이 계획을 전국에서 이걸 이끌어가야 될 텐데 그 인재를 육성하고 진행을 이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국토건설본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획부장을 맡아달라고 하는데 그건 아마 젊은이들이 이쪽으로 몰려들어야 되는 거고 네. 이 젊은이들이 경제개발을 이끌어가야 되고 그 사람들 교육시켜야 됩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지식인의 어떤 우상이자 존경하는 분의 사상계의 대표인 장준하 선생이죠. 예. 그러니까 장면 선생은 반드시 장준하 선생을 모시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획부장을 맡으셨고 그래서 국토개발단이라는 걸 만드십니다. 네.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야만 이 사람들이 경제개발을 이끌 거다. 근데 국토개발단 단가도 만들어요. 예. 장 선생이 작사 작곡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그 한 6, 7년 전에 노인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 누구냐 했더니 국토개발단 분들이라고. 근데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해요. 네. 제가 그래서 초청이 돼서 갔었는데 저 그날 눈물을 흘렸는데 이 머리 흰 영감님들이 다 모여서 첫 번째 행사가 장준하 선생에 대한 묵념을 해요. 아이고. 하고 장준하 선생님 작사 작곡에 국토개발단 단가를 그럼 부릅니다. 한번 좀 다음에 한번 좀 이렇게 예, 근데 그 노래 악보를 못 받았어요, 아, 제가. 그렇군요. 그게 이제 장 선생이 작사 작곡한 겁니다. 네. 근데 어떻든 장준하 선생은 국토개발단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높게 평가는 안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왜냐? 언론인의 본도, 네. 본래 나갈 길은 민중의 편에서 그 글로 쓴 거예요. 네. 민중의 편에 서서 민중의 이익을 위해서 민중을 보호하고 그거를 침해하는 불편부당한 권력과 힘들을 네. 막아내고 비판하고 질타하는 것이 언론의 본도이고 내가 사상계를 만들 때 처음에 삼았던 취지인데 그 취지에 입각하면은 정부의 국토개발단에 안 들어갔어야 된다 예. 내가. 그러나 4.19 이후에 이 혼란한 상황에선 어쩔 수 없었다. 그렇군요. 라고 이제 글을 남기셨어요. 상당히 엄격하신 그런 면모가 지금 네. 뭐 심판으로 뛰던 사람이 갑자기 선수가 되거나 그렇죠. 그 반대가 되는구나 이런 것은 뭐 비일비재합니다만 근데 그건 충분히 근데 이해는 네. 가는 게 어쩔 수 없었다고 그 당시에 적으셨어요. 4.19 이후에 쉽게 학생운동이라는 게 크게 양분이 돼요. 아 그렇습니까?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통일운동이라든지 네. 사회민주화운동, 아니면 정치적 민주주의를 다양한 방면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장면 정권 입장에서 보자면 가자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네네. 판문자는 통일운동까지 발전하게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럽고 또 네. 일반인들 보내는 혼란을 비춰줄 수 네.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제2의 군부 쿠데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가 만연했던 시기예요.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일단 장면 정부로서는 허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구파 신파가 있었잖아요. 예. 있었지만 이런 학생운동과 청년층의 에너지를 정권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안정이잖아요. 이제 네, 정치적 네. 이제 안정화를 간다면 이 부분에서 이 에너지 청년 실업을 구제하고 두 번째로 이런 경제 개발에서는 엘리트를 양성하고 네. 이것을 중시해서 경제 개발의 요건들을 만들어낸다는 이 프로그램이 장준환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아마 그런 대의명분에 아마 거절을 못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런 얘기를 길게 자세하게 풀어내는 것은 그야말로 그 학문의 영역의 뭐인데 사실 이 방송이 교양 프로기도 합니다만 지나치게 이렇게 디테일로 가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네. 그러면 이 공화국 때 결국은 뭐 국토개발단 참여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사상계 얘기로 돌아가서 그 소위 말하는 30, 그러니까 5.16 쿠데타 이후에 사상계와 장준의 운명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마 제일 쟁점이 되는 거죠. 네. 제일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5.16 쿠데타를 장전은 어떻게 받는가, 또는 사상계는 어떻게 받는가. 네. 예, 그랬을 때 쉽게 말하자면 이제 그 6월호든가요, 60일 전 6월호인가요? 6월호입니다. 예, 6월호에서 장준환 선생님이 나왔던 이야기부터 좀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전에 60년 9월호에 네. 이제 9월호면 10월에 나왔을 텐데요.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장준환 선생님이 쓰신 글이 아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5.16을 장준환도 찬성했다, 네. 지지했다, 사상에 그렇게 적혀 있다. 라고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의 맥락을 보려면 말씀드렸듯이 60년 이제 9월호가 네. 중요합니다. 민주당 정부가 일제 관료 출신과 앞잡이 출신들을 등용하고 4월 혁명 정신을 훼손하고 민심을 혼란케 하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네. 이제 뒤에는 반공 네. 이제 북한 도당의 그런 야욕을 획책하고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의 글을 씁니다. 네. 이거는 이제 민주당 정부가 친일파를 등용을 하고 경제 살리기 못하고 민심은 이반되고 있고 분파가 갈려서 뭐 서로 싸우고 그 가운데서 안보가 이제 위해받고 네. 그런 상황에 대한 이제 굉장한 걱정에서 이제 비판의 글을 쓰신 거죠. 그렇군요. 네. 그 후에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그런 혼란, 네. 사회가 안정되고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굴러가면 쿠데타는 용납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시도도 못할 겁니다, 네. 아마. 근데 그런 혼란의 틈을 타고서 이제 5.16 쿠데타가 터뜨려지고 네. 이제 그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예전에 봤는데 오늘 찾아오려고 그랬는데 박정희가 내건 몇 가지 약속 중에 4월 혁명 완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예. 4월 혁명의 완수를 굉장히 높은 기치로 걸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장 선생이 이 민주당의 그런 능력의 한계와 혼란상에 대한 그 회의 때문에. 회의와 그게 있었고 한편에서는 그 4월 혁명의 완수를 또 기치 중에 하나로 걸면서 반공을 걸고 그리고 조속한 민정 이양이라는 거를 내걸었던 그 쿠데타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전제 조건이 명확한 네. 전제 조건이 명확한 긍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반공 그리고 또뭐 민정이양 뭐 이런 겁니까? 조속한 민정 이양. 조속한 민정 이양. 빨리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장준환 선생님은 아주 어떤 면에서 냉철한 분이에요. 네. 그 열정적인 냉철한 게 이 제2공화국에 대해서 실망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나? 그럼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실망이기 때문에 쿠데타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니 실망한다면 지금 언제는 늘 쿠데타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일단 장준환 선생의 전제는 제2공화국에 대한 실망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5.16 쿠데타를 반드시 와야 된다고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는 게 첫째고 예.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기왕에 일어난 거란 거예요 사실은. 아, 기왕 이렇게 맞습니다. 된 거. 네. 이미 일어났을 때 예단하지 말자. 네. 저들이 4월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하고 무엇보다 또 자기들 민정으로 다시 복귀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그러한 민정 이양의 부분을 약속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킨다 기다려보자. 그러나
조만간에 그 정체는 밝혀질 것이다. 이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현실적인 그런 네. 이해, 그 뭐 그런 상황을 관망적이고 기정사실화된 속에서 일정한 유보라고 봐야 돼요. 이제 그 유언호에도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5.16은 4.19 혁명의 부정이 아니라 계승 연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자, 있죠. 그렇다 그러면은 조속한 민정이양, 뭐 셀프 진급하고 셀프 민정이양하면서 자기가 대통령 되고 친일파로서 반공을 무기로 갖고 와서는 독재를 일삼게 되는 그 시점부터가 그것이 명확해졌을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 관계로 접어들게 되겠군요. 그 금방 그러니까 나는 그 판단이 오래 가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달 후에 네. 곧바로 함석헌 함석헌 선생님의 5.16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1961년 그러니까 7월로부터 네. 그러니까 한 달 후에죠. 예. 이거는 이제 월간지니까 네. 어차피 이게 그 텀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정면으로 5.16을 비판하는. 그렇군요. 근데 비판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5.16 어떻게 볼 것인가 한데 이건 한마디로 하면 군인들이 이 강도짓 한 건데 강도는 밤에 하지만 이건 백지의 군인들이 그렇게 나가- 표현합니다. 강도짓. 그 5.16 집단을 공동묘지의 매장 인부가 아닌가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뭐 직업에 대한 그런 비하는 아니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기가 지금 군정입니다. 사실 개헌하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개헌이죠. 계엄이죠. 네, 네. 군정이니까. 이 상황에서 합법적 잡지가 네. 이거를 쓸 수 있다는 것은요, 목숨 거는 거예요. 이러고 나면서는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 군부하는, 박정희 군부 세력과는 사상계는 정명대결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품. 네. 국정원 직원들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다는 것만큼이나 그런 찌질한 말도 안 되는 역할을 서점 돌아다니면서 책을 샀다가 반품시키고 하는 짓. 사상계 고사 작전이죠. 고사작전. 근데 이 사상계가 큰 사회운동을 또 하나 벌려요. 근데 뭡니까? 예, 그게 63인데 63? 한일회담. 아, 네, 1964년 그 전 단계에서 6월 62년도 바로 이 함소재 글 쓸 때 의미 있는 상을 받잖아요. 장정환 선생이 필리핀에서. 예, 그게 이제 그 피라 사건도 많이 겪고 네, 네. 그 사상계 고사 작전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러니까 사상계 잡지로 볼 때는 암울한 거죠. 네. 그때 이제 지금은 뭐 별로 안 유명합니다만은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막사이 사이상 그러면은 엄청났었거든요. 그 필리핀의 그 라몬 막사이사이라고 라몬 막사이사이 하는 초대 분이 대통령. 네. 이제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막사이사이상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테레사 수녀님은 이제 인권상을 사회봉사상인가 인권상을 받으셨고 장준환 선생님은 이제 언론 분야 문화 언론 분야의 상을 받으시게 되죠. 필리핀의 국력은 50년대 필리핀의 국력은 아시아 2위였고 그렇죠. 그만큼 그 라몬 막사이사이 이름을 딴 막사이상의 위상도 컸고 라몬 막사이사이는 필리핀의 초대 대통령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초대 대통령이 됐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특히 그 공산주의자들과도 그 열심히 싸워서 공산 게릴라도 제압을 하고 독립을 이끌었었던 그 필리핀의 국민적 영웅이죠. 네, 맞습니다. 그 상의 가치는 지금은 폄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때 높았고요. 그땐 컸고. 예, 그래서 그 상은 참 정부에서도 사상계와 장준환 선생을 이렇게 좀 많이 억누르고 싶었던 상황에서 이제 어떤 밝은 빛을 또 이제 현황을 타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셨고 더불어서 사상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제가 금액은 확실히 모릅니다만 굉장히 많은 상금을 받아오셨던 걸 알아요. 그 당시 한국의 환율 생각해 몇 보세요. 년도쯤인가 이게? 62년도인가요? 그게 62년도 8월이니까. 하지만 그 빛은 잠시였고 결국 사상계는 폐가를 향해서 가고 근데 있는데 하여튼 재밌는 것은 네. 장준환 선생은 막사의 사회상을 받았을 때 박정희가 주로 먹던 술은 막걸리에 사이다를 타서 자기가 막사의 사회라고 불렀어요. 아주 저기 뭐지 썰렁한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은 막걸리가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막걸리가 요즘처럼 품질이 좋지 않았을 때는 막걸리의 그런 뭐라 그러나 막걸리에다 풍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사이다를 섞어서 마시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끼리는 막사이사이라고 하긴 했었습니다만. 박정희 즐겨 먹었어요. 네. 하여튼간에 그러다가 63년도부터 이제 뭡니까? 에서부터 이제 한일 협정이 시작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본격적인 64년, 65년까지 가는 건데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장조선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또 한 번의 이제 대결이 있습니다. 운명적 대결은 이제 민정이양 단계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것도 있죠. 4상계 권도원을 그 당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집요하게 민정이양, 너 왜 약속 안 지키냐, 네. 너 왜 탄에 더 군정하냐, 네. 계속 그럽니다. 그러다 이제 민정이양을 이제 선언해요. 이제 네. 언제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칭찬을 합니다. 그래, 진작 그래서 해야지. 네, 네, 네. 근데 그 밑에가 되게 재밌습니다. 넌 나오지 마. 그래야 사실 그게 맞는 너는 얘기죠. 안 돼. 네. 그리고 너는 군으로도 되돌아가지 마라. 그 이미 권도원이 더럽혀진- 상당히 재밌습니다. 너는 군으로도 되돌아가지. 왜? 무서운 말이죠. 너 같은 군인들이 자꾸 양산이 될까봐 너는 군으로도 되돌아가지 말고 민정이하에서 너는 나오자. 너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한 군인은 다시는 군에 돌아가서 안 된다. 군의 명예에 먹칠이. 예. 사실은 그게 맞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끔 이제 계속 사상계 권도원이 흘러가니까 이게 어떻게 그 가운데서 이제 몇 번 연행이 되시죠. 네. 몇 번 연행이 되시는데 더 이제 그런 이제 악견들이 쌓여가다가 정면 충돌이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굴욕적 한일 협상. 네. 이제 6월 3일 이제 상징적인 날로 되는데 6.3 사태로 가는데 그 또한 장 선생님이 집요하게 글을 썼고 또 그런 장 선생을 이 대학가에서 많이 초청을 해서 이제 강연을 하고 이게 강연이 끝나면 시위로 가는 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께서 굴욕적 한일 협상에 동의를 하실 수가 없죠. 그럼요. 1964년 6월 3일입니다만 네. 뭐 심지어는 뭐 이명박 학생도 그때 뭐 데모라고 그랬습니다만 감옥에 갔었죠. 예. 네. 그 저 이명백으로 원래 이름이 적혀 있어 갖고 체포가 안 됐었는데 시시각각 수사망이 조여오자 자수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거로 군대 면제가 됐고요. 금방 근데 석방이 됐었죠. 근데 그거로 군대 면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6.3 한일 이제 회담 반대 운동, 굴욕 네. 금융 운동은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뭐 김형욱 회고록 보면 박정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김형욱 회고록. 네, 김형욱 회고록 보면 알지만 학생들 때문에 약간 방조한 부분도 있긴 있다 그래. 일부러 좀 더 따기 위해서. 근데 뭐 그건 본질은 아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 시기에 관해서 뭐냐면 한국 민족주의하고 박정희가 누구냐가 장윤화 선생에게는 선진하게 떠올라지는 거예요. 예. 즉 일본군 만주국 장교지사 일본군 장교 출신이나 다름이 네.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 박정희가 한일회담에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도 매국적 조약에 네. 여기에 강북구 장교 장전하가 조우하게 되는 것이든 그렇죠. 군부 쿠데타보다 더 함께 겹쳐지면서 화해할 수 없는 길을 걷는 거죠. 언젠가는 국교 정상화를 이루어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예. 네. 작물 비슷하게 근데 기억이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좀 안 돼. 한번 그래서 그 초청 강연했을 때 민족주의 논쟁을 고려대학교에서 한번 해가지고 군정 때인가요? 네. 김종필하고 네. 장준하 선생이든가요? 그 사사교주 나가서 논쟁을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까? 또 그 다음에 장준하 선생이 그 김종필이나 이 5.16 군부 세력들이 자기 자신들을 민족주의자라 자처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거 있잖아요. 예. 당신들이 말하는 민족주의라고 한 것이 그것은 바로 프랑스 파리에서 고급 호텔에서 샴페인을 마시면서 값싸게 눈물 흘리는 향수 라고 한다면 네. 지나지 않는다. 이야. 그런데 나의 진짜 민족주의 그게 아니죠. 바로 6천리 길을 걸어왔던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민족주의 논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비 민족주의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일련의 사건도 있었고. 자, 이런 그 사례가 있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상계는 폐간에 이르게 되는데 아닙니다. 금방 곧바로 폐간이 폐간이 되지는 그러니까 않고요. 바로 한참 더 갑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사회자로서 시간이 쫓기시니까. 사회자로서 진짜 곤혹스러운 게 이제 60년대 원래 오늘 70년대까지 가기로 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한 번 더 해야 되겠군요. 나중에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상계 쪽은 좀 마무리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서 말이죠. 네. 예. 사상계의 운명은 70년대까지 갑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김지아 네. 시인의 오적 사건이 이제 사상계가 정간이 되는 그러니까 폐간이 아니고 정간이 되죠. 그러니까 김지아의 오적 네. 그 담시가 사상계에 수록이 됐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상계로 발표가 됐죠. 사상계로 발표가 네, 됐죠. 사상계로 발표된 시가
이제 엄청난 피라 사건을 겪으면서 정관도 되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장준하 선생님이 국회에 진출하시면서 네. 정원 분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언론사를 할 수 없기 네네. 때문에 60년대 말에 사상계를 그 부완혁 씨라는 분께 네. 사상계 대표이사를 넘기시고요. 그렇군요. 사상계에서는 실제로 손을 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언론인 장준하가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게 60년대 말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67년도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예, 됩니다. 그런 계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군요. 그게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심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장 선생은 그 육천리 장정 중에도 심장 협심증이 있으셨어요. 아, 그래요? 이거 선천적으로 난 병입니다.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네, 그런 그래서 고난의 이제 길을 걸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수없이 네. 60년대 박정희 정권에게 이제 연행과 투혼이 예. 이제 반복되고 그리고 이제 고초를 겪으시면서 이제 입원을 많이 하시게 입원을. 되는데 네. 이제 추측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저의 추측입니다. 이게 장 선생을 옆에서 모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치는 나가지 마라. 아, 소문이 돈다. 네. 당신 지금 정계 입문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돈다. 근데 장 선생이 나 나갈 거요라고 답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제 주위에 아는 모든 분들도 안 나간다고 하셨대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속으로는 왜 이거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해보면은 다 해보셨습니다. 감옥도 가보시고 네. 글로도 써보시고 강연도 하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잡지사의 사장으로서 각계의 저명한 인물들을 만나갖고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한일 협상 65년도에 체결된 한일 협상 65년도지 않습니까? 예. 그 후에도 몇 번 연행이 되시고, 야, 내가 이 시대와 싸우기 위해서 이 사상계라고 하는 틀 안에서 힘들겠다. 네.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네, 네, 네. 그게 이제 전개였는데 그것도 그냥은 안 되세요. 예. 감옥에 가 계셨어요. 아하. 감옥에서 옥중 출마를 합니다. 옥중 출마요? 옥중 출마해가지고 모든 선거운동을 사모님이 직접 하셨어요. 이게 동대문 을구예요. 바로 고려대학교 지금 근처에서. 예, 그 그쪽 당시에 구역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옥중 당선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준하 선생님은 실질적으로 정원 분리가 있기 때문에 네. 사상계하고는 손을 떼시게 되고 사상계는 부완혁 씨가 이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김지아의 그 오호적 씨와 이게 몇 가지 겪고 그리고 경제난도 겹치고 네. 이게 그래서 이제 폐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50년대에 53년에 창간했던 사상회가 한 20년 정도 네, 맞습니다. 존속되면서 수많은 청년들과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현실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그의 몰락 시점과 그 정치인 장준하의 몰락 시점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말이죠. 현실 정치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그 절감을 하면서 자신은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되는 거군요. 근데 네. 그 예. 매개가 좀 있어요. 매개. 아까도 얘기를 네. 했지만 잠깐만 더 굳이 보태면서 네. 너무 전문제라고 해서 떨지 마세요. 그거 알아야 되니까. 네, 네. 어설프게 알면 틀려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장준하 선생에 있어서는 5.16 쿠데타 이후에는 그 다음에 박정희 실체를 확실하게 본 건 6.3회담이에요. 한일회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 64년, 65, 63, 4, 특히 64년 국면에서는 이 신을사 조약으로 봅니다. 네. 한일협정.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64, 65년은 한일회담 특집을 계속 내요. 그래서 전국 순회 강연 하죠. 70회를. 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언론인에서 뭐냐면 제야 운동가로의 변신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70회. 예. 예, 그 다음에 66년도 조하게 되면 뭐니까 밀수 왕초론이 나오잖아요. 박정희 밀수 사건, 박정희 밀수 사건 됐을 때 또 구속되고. 대통령 예. 모독죄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야당의 이 분열이었어요. 네. 지금도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 야당의 정치 지도자들을 이제 다시 모아서 요즘은 야권 단일화죠. 네. 그러니까 야권 통합을 위해서 예. 선두에 서 계셨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유진선? 유진호, 윤보선, 이범석, 그다음 양일동. 백낙준 뭐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단일 사자회담을 추천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단일 당 이제 당을 해서 이게 다시 바로 한번 얘기를 해주죠. 유진호, 이범석, 그다음에 백낙준, 백낙준, 그다음에 윤보선. 윤보선. 어유 대단한 당시로서 건물. 거물이죠 제야에.
이들로 해가지고 통합 정당이 뭐냐면 오늘날 사실 민주당의 원뿌리가 될 수 있는 신민당이군요. 신민당이 바로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거를 신민당으로 당선이 되셨죠.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이분이 또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옥중 당선되는 과정은 이걸 추진하는데 본인이 또 이 연설하러 갔다가 박지기는 과거에 공산주의 활동한 사람인데 이걸 금기적인 남노당 그렇죠. 연설을 했죠. 네, 남노당이었다. 네. 지금 해보세요. 그 세 가지 얘기인 거야. 예를 들면 심판이 유한용이다 얘기 한번 한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박지가 가장 두려운 것은 유한용이 문제가 아니라 공산주의. 공산주의였는데. 네. 이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신민당 후보로서 옥중 당선됩니다. 아, 그렇군요. 일련의 과정들. 강연 와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갇혔는데 네. 신민당 후보로 옥중에서 출마하고 네. 당선이 되었고 그래도 뽑아주는 게 그 시대예요.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뭘 알겠느냐라고 인터넷도 없었던 팟캐스트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만 장준하라는 인물을 알아보고 또한 역사의 정의가 어떤 것인가 그렇죠. 깨어 있었던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군요. 이런 투쟁 과정 속에서 언론에서 한계가 봉착하고 그래서 본인이 사실 싫어했던 정책으로 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를 주위에선 전부 말렸고 그분들에게 안 나가겠다라고 또 약속도 했었는데 그렇군요. 팍 나가신 거죠. 이제 왜 안 되겠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밖에서 제아로서 주소해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정치 역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주시죠. 다음번에는 그 본격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싸우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40주기를 맞이해서 그 우리가 또 이 짚어야 될 것들이 어떤 건가, 다음번에 총 정리하는 걸 하고요. 그렇죠. 오늘은 그러면 이 해방 이후에 장준하 선생의 횡보, 여기까지의 횡보를 보면서 그 의의라던가요, 정리를 하신 말씀을 각각 좀 한마디씩 해주시죠. 하여튼 장준하 선생은 저는 한마디에서도 한국에서 이른바 잃어버린 보수의 가장 올바른 모습이에요. 네. 지금은 수구가 보수를 자처하는데 저는 한국의 민족주의가 사실은 전통 보수예요. 네. 우리 시대에. 네. 그래서 뭐냐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른바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이른바 정통성이라도 좋습니다. 네. 굳이 하냐면 장려 같은 인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 일제 강점기의 청년이지만 목숨 걸고 독립운동에 헌신을 했고, 그다음에 스스로도 우리 독립군의 막내라고 그랬잖아요. 의병으로부터 시작한 예. 만주 독립군의 막내 중으로 자체고, 해방 후에는 물론 반공지를 표방했지만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싸웠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민족주의자로서 일본의 어떤 그 박정희의 권력 외교에 대해서 반대해왔고, 그다음에 야권 통일을 이해했고, 또 무엇보다도 기득권을 놓을 줄 아는. 이 보수는 그거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저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러한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70년대 박정희와는 화해할 수 없는 건곤 일척의 승부로 가는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주영 선생께서는 5, 60년대의 그런 장준하 선생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삶을 살면서 네. 어떤 상황이 생기고 그게 저의 개인적인 상황이든 이 나라 전체가 처한 상황이든 네. 모든 사람은 결정을 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네. 될지. 장준하 선생님은 그 청년기도 그러셨지만 늘 선택을 하는 그 객관적 기준과 판단의 근거가 예. 개인이 아니었어요. 나의 영달이나 나의 안위가 아니라 언제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보다 나은 전진을 위해서, 그리고 민중들의 삶을 낫게 하고 네.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고민하고 결정을 한다는 그러셨군요. 거죠. 싸워야 될 땐 싸우고 잡혀가야 될 땐 잡혀가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돈이 안 돼도 잡지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어느 순간에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더 잘 싸우기 위해서 국민과 민족과 민중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난 정치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결정의 과정들이 개인의 입신영달과는 전혀 관계없이 민족과 나라의 운명과 함께 가는 그런 모습에서 참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길. 그래서 결국은 부인 그리고 자녀들이 참 경제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그 했겠습니다만. 보수를 자처하는 네. 새누리당이 일가야 될 측은 장준하의 돌베개예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그 4.19를 기리는 그 노래 중에 진달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꼬부랑 할머니가 이 노래를 작곡하신 한태근 선생이 작곡을 한, 그리고 작사는 이영도 시인, 시조 시인이. 시조 시인이죠. 청마 유치원과 그 플라토닉 러브를 나눴던
진달래라는 시에 곡을 붙인 한태근 선생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눈이 부시네 저기 난만이 매등마다 그날 쓰러져간 젊음 같은 꽃사태가 맺혔던 한이 터지듯 여울 붉었네. 그렇듯 너희는 지고 욕처럼 남은 목숨 지친 가슴 위엔 하늘이 열연히 꿈도 서러라 물이 드는 이 산람 열연히 꿈도 서러라 물이 드는 이 산하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조합원. 다 함께 만나볼까요?
조합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